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베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찡그리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제 발사한 미사일 관련된 국내 갈등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쐈던 노동 미사일이요. 이런 거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바로 사드가 떨어뜨려야 하는 그 미사일을 일본에 쐈고 그것이 영해에 가까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이정을 위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쐈던 북한의 노동 미사일 관련해서 하나둘씩 나오는데 일본은 전혀 그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몰랐다면서요? 그게 이제 일본 한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네. 개인 언론들은 조용히 있죠. 네. 근데 제가 아는 군사적 지식으로 그다음에 일본 분들도 몇 번 물어보니까 답을 안 주시는데 네. 제 상식으로는 날아오는 거 잡습니다. 네. 날아오는 거 잡는데 뭐가 없었는가 하면 저게 발사질 조짐이 있으면은 네. 일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에는 호위 함대라는 게 있고요. 네. 호위 함대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동 함대인데 거기에 네 개의 호위 대군이 있습니다. 그 네 개의 호위 대군에는 다시 네 개의 호위 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지스 함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이지스 함들이 저기 가 있어야 돼요. 가서 네. SM-3로 요격을 하지 않더라도 이지스 레이더를 잡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호위대 함대가 안 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왜 안 가 있었느냐 그 시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군의 레이더는 다 잡았는데 저걸 맞출 수 있는 일본엔 사드가 없죠. 네. 패트리어트 팩3는 잡을 수가 없죠. 네. 거리상으로. 그럼 SM-3인데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왜 안 가 있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아사히 TV가 이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이지스 함이 출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파악 못했다. 글쎄요. 일단은 일본이 몰랐다. 그래서 일단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그냥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본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네. 우리 한반도 내에서 한국군과 미군 간에 정보가 네. 교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현재 금방 했던 샤리키 미군 기지에서 분명히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시간으로 일본에 전달이 됐을 거로 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몰랐던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네. 지금 우리 이정훈 편집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이지스함이 동해에 있었으면은 네. 아베 총리가 네. 아마 요격 명령을 내렸을 거고 네. 뭐 잘하면 요격도 가능했을 거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베가 계속 개헌하고 싶어 하잖아요. 평화헌법 구조, 일본 헌법 구조 때문에 침략적 전쟁하지 않는다는 선언 조항이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인 아베한테 이런 북한의 도발은 뭐 딱 맞춤형 선물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지금 아베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저게 일본 영해로 떨어졌다면 일본이 요격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일본이 항상 얘기할 때 집단자위권은 갖고 있다. 집단자위권은 없다. 미국하고만 할 수 있고 개별자위권은 있다는 얘기합니다. 개별자위권은 뭔가 하면 일본이 영해나 영공이 공격받았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따라서 저 미사일이 일본 영해로 들어왔을 때 SM-3로 잡거나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영해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저걸 잡으면은 일본이 도발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헌법 위반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일본이 늘 보게 되면은 우리 쪽 동해에다가 이지스 함들을 배치를 잘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는가 하면은 그 일본 헌법을 어겼다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제일 두려운 나라는 미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져가지고 자주권도 없는 식민지 비슷한 나라이잖아요. 자기는 군대도 합법적으로 못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배치를 안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일본 자위대 거기에 지금 걔네들 갖고 있는 게 그 뭡니까 그 레이더까지 있는 위성 다 있는데 네. 일부러 배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군의 방공 레이더 갖고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대응은 어차피 지금 하게 되면 단계는 아니니까 회피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북한의 미사일 성능 시험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쏘고 있잖아요. 뭔가 각도 때문에 특징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각도를 처음에는 고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도로 해서 장거리 비행을 쭉 해서 1000km, 1300km 가는 게 이번 비행이고요. 과거의 비행은 고각으로 갔다 계속 80도로 올라가 버려서 짧게 떨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400 그러니까 정도 75도에서 85도로 쏘면 높게 고각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네. 요만큼 오는 거죠? 그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800km까지 날아갔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엔 1000km 날아갔는데 지금 뭐 북한 측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우리 합참의 해석은 네. 북한이 93년도에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바로 실전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안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현무 만들면요, 현무 한 수십 발 쏩니다. 네. 저걸 안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성능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쇼를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은 매년 두세 발씩은 쏴왔습니다. 네. 쏘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45도로 쏜 거는 네. 최대 사거리에 근접하게 쏘기 위해서 45도로 쐈습니다. 미사일이 그렇죠. 가장 멀리 날아가려면 45도로 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뭐 최대 사거리에 근접하게 쏘기 위해서 쏜 것 같고 네. 이번에는 분명히 네.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 EJ뿐만 아니고 네. 일본 영해에 근접하게 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일본의 아까도 일본의 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영해는 피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방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거를 이제 최대 사거리까지 날아가도록 45도 정도로 쏜다면 우리 사드 유격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2014년하고 올해 이제 실험한 것처럼 이렇게 75도, 85도로 쏘면 이게 한 400에서 650이니까 각도만 틀면 한반도에 떨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저렇게 쏘게 되면 네. 낙하 속도가 음속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있는 그 페이트리어트 가지고는 요격이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페이트리어트보다 한 속도가 1.5배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사드는 음속의 8.2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요격하고도 남죠. 자, 일단 아베는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뭐 숫자까지 의석수까지 다 가져놨거든요. 속으로 웃고 있다. 뭐 틀림없는 사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아베는 웃고 있고 시진핑은 찡그리고 있다. 네. 뭔가 하면요. 한반도에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가 네. 두 강대국을 갖고 노는 겁니다.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 밸런서를 얘기했는데 균형 국가를 얘기했는데 방대국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남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주도권을 잘 잡고 나가면은 어쩌면 아베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고 시진핑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네.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좀 더 용감하고 단호하게 하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베는 웃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찡그리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전략적으로 찡그리고 있는지 그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선전 매체인데 한국 지도자를 직접 거론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나라를 최악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 한국 여론조사에서 7월 넷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해서 사설을 쓰면서 네. 박 대통령이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전략적 동반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을 서울에서건 베이징에서 할 때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관계를 격상하는 표현을 만들어 와서 뭐 군사동맹 빼고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량이 얼마고 네. 관광을 얼마나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데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중국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네. 또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국하고 네. 북한하고 사이에서 한국을 지지할 거로 착각하면 정말 그건 큰 오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현재 노동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는 관계가 많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회주의 형제국입니다. 네.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형제국이고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다면은 네. 총알 한 방에다 같이 쏴줄 날은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승절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저 상황을 제가 분석을 한다면은 네.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즉 우리 스스로가 종속 변수가 돼서 북한을 중국을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을 썼던 시절을 봅니다. 그건 네. 결국은 개의 꼬리를 잡고 개의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 전략인데 결국 네. 실패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중국 관영 매체가 우리 대통령 지지율까지 쳐다보면서 네. 종속 변수가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대신에 네. 우리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게 바로 강국에 가는 길입니다. 이게 고구려 이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균형자, 밸런서가 되고 말로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균형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사드 문제를 잘 풀고 끌고 나가면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전쟁 하면 하는 거고 네. 의외로 못 합니다. 끌려오면서 이거 해라 하면서
안 돼요 하면서 허용을 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균형국가입니다. 이 외교의 하나의 정수를 보는 건데 지금 국내 국제정치 학하시는 분들 박 대통령 전략하면 잘 보십시오. 의외로 재미있는 학문 소재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중국이 찡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온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일본이 강했을 땐 중국이 약했고 일본이 강했을 땐 중국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전반부야말로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강한, 어쩌면 지난 2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중국도 자기 전략대로 자기네 그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 의도를 충분히 읽고 있을 것 같은데 잘 호응을 해준 것 같네요. 오히려 중국 쪽에 호응을 한 셈이 됐죠. 사드 그렇죠.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다. 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날로 강해지면서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정호 편집위원 말에 동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사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강대국을 쥐고 흔들려면 네. 그리고 국내에 굉장히 탄탄한 지지와 또 국내의 말씀하신 석학들이라든지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사실 네. 그거를 이 정부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 지금의 고립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우리 그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은 사드를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드를 한 2개 포장지로 더 사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할 텐데, 네. 우리 정부는 현재 방향을 바꿨습니다. SM3를 사기로 했어요. 네. SM3를 사게 되면은 네. 사드는 레이더가 이제 600km, 800km밖에 안 되지만 SM3 레이더는 2000km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스함이 SM3를 탑재하고 서해 바다에 있으면은 정말로 중국의 내륙이 다 보입니다. 네. 근데 중국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어요. 네. 사드를 우리가 한 2개 더 사가지고 네. 해체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네. 자기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바람에 우리는 SM3로 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김종보 선생님이 상당히 고급 정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건 한 달쯤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해군에서 SM3 탑재하는 이지스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데 네. 우리 내부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해군이 예산 많이 갖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져서 지금 머리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데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지금 중국이 언제 대한민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콜콜하게 우리 성주까지 CCTV 기자가 내가 찍습니까? 지금 네. 우리 박 대통령이 사드를 들고 나오니까 중국이 쩔쩔매는데 그것 네. 때문에 이 안에 있는 4대주의자들, 아까 정세균 의원 장관도 뭐 그런 분 같다고 저는 보는데 떠들고, 표창한 의원, 그렇게 경찰 전문가로서 인간 그 사이코패스까지 분석하는 사람이 겁쟁이라고 할 정도로 겁쟁이를 다 드러났어요. 성주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다 시위하고 있고, 야당의 김종인 대표 제외한 겁쟁이들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누가 겁쟁이고 누가 강대국을 흔들 수 있는가를 커밍아웃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약하면 무너지겠죠. 무너지고, 그래서 경제도 약하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본인은 아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생결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마 한국 정치사상 가장 재미있는, 네. 대한민국 이승만 이후에 가장 화끈한 외교를 지금부터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한번 주목해서 볼 생각입니다. 자, 박정원 부국장 어떻습니까? 전직 통일부 장관, 이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했던 정세현 장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도 이렇게 중국 매체를 향해서 난 사드에 반대한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외교의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자유는 있는데 매체를 꼭 여기 안 하고 이렇게 중국의 그 선전 매체 말고 다른 곳에 얘기하는 방식, 이런 걸 좀 선택했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 인민일보는 공산당 기관지고요. 중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어떤 그 당국의 목소리입니다. 그 어떤 우리처럼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저렇게 해서 중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강화시켜 주는 데에 한국의 어떤 전직 또 관료 또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일종의 동원되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것이 앞으로 그 본인들이 어떻게 그 역사에 비칠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일에 이 국내에서 이 사드가 왜 타당하지 못하고 사드 아닌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또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 원인이 되는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판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수단에 대해서 사드와 다른 것을 비교해가면서 보다 나은 대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논증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중국이 앞으로 대노할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식의 어떤 앞장서는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사대주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에 많은 앞으로 그 비판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내에서요, 중국을 향해 이거는 국내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 중국 뭐 비자 발급받는 거 까다롭게 만들고 우리의 가수나 배우들의 중국 활동 막아서 괜히 막 겁주는 척하지 마시라. 좀 기다려라 대국답게 라고 말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죠. 지금 저게 대국이 할 짓입니까? 대국도 아니고 소국도 아니고 미니국이지.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째째하지. 그래서 중국이 대국이 아니고 G2가 아니라는 걸 지금 떠나니 보여주고 있는데 정세균 전 장관을 포함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겁쟁이들은 저게 대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커밍아웃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 4대주의 논쟁도 벌어지고 이렇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억하시죠? 1년 전 오늘 우리 두 다리를 잃은 두 하사관들은 오늘도 힘차게 자신의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재원 하사, 김정원 하사 두 사람 오늘 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 것으로 좀 든든한 힘을 채워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두 다리로 약 우뚝 서가지고 다시 군에 복귀해서 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를 잊어도 되지만 대신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였다는 그 사건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이고 아직 전투 중이다. 이거를 잊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분노로서 정확하게 응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부상당해서 굉장히 침울하고 네. 그다음에 군에 복무를 못할 거로 생각했던 그 두 네.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군에 복무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먹침지뢰를 도발을 했고 네. 했기 때문에 했던 사실에서 잊으면 안 되고 자기들은 잊어줬지만은 북한이 도발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1년 지났습니다. 우리 하사관들 저렇게 젊은 세대들이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날에 좀 기대를 더는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평양에서 벌어진 일 조금 더 확인합니다. 순위 보겠습니다.